어머니, 안녕하세요. 15년 만에 나타난 며느리가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냥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갑작스러운 관심에 영자는 의심스러웠다. 요즘은 다들 영상으로 유언도 남기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찍어봐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자 영자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무 늦었어. 이미 다 정리했거든.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고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스쳤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80세 이영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바로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집안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언제 찍었는지도 가물가물한 그 사진 속에서만 가족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는 벌써 1년 넘게 보지 못했거든요. 또각또각 2층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세입자 소영이 내려오는 소리였거든요. 10년 전부터 2층에 살고 있는 소영은 매일 아침 영자를 위해 반찬을 챙겨 내려왔습니다. 어르신, 아침 드세요. 소영은 늘 그랬듯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멸치조림, 김치찌개까지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음식들이었죠. 뒤따라 내려온 소영의 딸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학교는 안 가나? 토요일이에요, 할머니. 오늘은 할머니 생일이니까 함께 먹어요. 영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주고 함께 해준 이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혈육도 아닌데 진짜 가족보다 더 챙겨주는 소형 모녀였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아드님은 연락 없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바쁘겠죠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아팠습니다.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영상 통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화면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옆에는 며느리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급하게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애 학원비. 영자는 씁쓸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부터 시작하는구나 싶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네, 무슨. 아, 생일. 생일이시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아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생일인 줄 완전히 몰랐다는 게 역력했어요. 돈 얘기만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거였거든요. 손자는 어디 있어? 아, 집에 있어요. 잠깐만요. 얘야, 이리 와봐. 할머니야. 화면에 나타난 손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저한테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말에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살 때 보고 거의 15년 만에 통화하는 손자는 할머니의 존재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중에 시간 나면 갈게요. 그래,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영자는 일부러 밝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화가 끝나자 소영과 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바쁠 거예요. 영자는 억지로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허전하기만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소영 모녀가 올라간 뒤 영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있었어요. 가족생활비 이체 중단 통보서. 3년 전 아들이 보낸 서류였습니다. 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시니까 이제 따로 용돈은 안 드릴게요라고 적힌 짧은 편지와 함께 온 서류였죠. 그때부터 영자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외로운 생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때 가슴 한편이 갑자기 찌릿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영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평생을 산 몸이 보내는 신호였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평생 모은 재산을 진짜 가족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영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갑작스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이 찾아왔거든요. 너무 아파서 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었어요. 어르신, 어르신, 소영이 아침 반찬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쓰러진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119예요? 응급환자 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영자는 소영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았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소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께 연락드렸는데 회의 중이라고 나중에 온다고 하시네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3일간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은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반면 소영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집에서 죽 끓여서 가져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꼼꼼히 메모해뒀어요. 간병인보다 더 세심하게 돌봐준 거죠. 심지어 병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소영 씨,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영자가 말했습니다. 뭐려? 당연한 일인걸요. 어르신이 편찮으시면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번 3일째 되는 날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는 날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소영에게 말했어요. 소영 씨, 나랑 같이 법무사무소 좀 가주실래요? 법무사무소요? 무슨 일이세요? 유언장 좀 써야겠어요.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나이가 나이인데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죠. 그리고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말이에요. 며칠 후 영자는 소영과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중년의 법무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속받을 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네, 제 세입자인 김소영 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법무사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이 계시지 않나요?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3년째 생활비도 안 주고 병원에 입원해도 오지 않고 그런 자식에게 재산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앉은 소영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르신, 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냥 세입자일 뿐인데. 자격은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제 재산이니까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밥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주고 외로울 때 말동무 되어준 사람이 소영 씨예요. 그게 진짜 가족이죠.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자는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영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생활비 중단 통보서, 병원비 미납 내역서, 아들이 보낸 차가운 문자 메시지들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상속 결격 사유 증명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1시간가량 걸렸어요. 영자는 차분하게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서명했습니다. 공증까지 마친 후 소영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법무사는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신감정 검사도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소영과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인지능력 검사부터 치매 검사까지 모든 항목을 받았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할머니, 머리가 정말 맑으세요. 연세에 비해서는 기억력도 뛰어나시고 판단 능력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았거든요. 소영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부담을 지우게 돼서. 아니에요, 어르신. 저야말로 이런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은혜가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10년 동안 진짜 딸처럼 해줬는데 뭘.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거든요. 진짜 가족에게 자신의 마지막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자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공증을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화사한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 다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가까이 얼굴도 안 비추던 며느리가 웃으며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동안 1년에 고작 1-2번 안부 전화가 전부였는데 말이에요. 뭔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웬일이야?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냥요, 어머니 얼굴이 보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꽃을 꽃병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벌써 알았구나.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본 아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법무사의 지인이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마 그쪽에서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영자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들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집이 너무 낡았네. 보일러도 낡았고. 이참에 수리 좀 해드릴까? 괜찮아. 소영 씨가 다 해줬어.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진 거죠. 아, 세입자분 말씀이시군요.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은 다들 영상으로 유언도 남기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찍어봐요. 며느리는 핸드폰을 꺼내며 제안했어요. 갑작스런 제안에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영상 유언? 왜 갑자기? 그냥요, 기념으로요. 어머니 목소리로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늦었어. 이미 다 정리했거든. 정리요?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법무사한테 가서 유언장도 쓰고 필요한 서류도 다 만들었어.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영자는 그들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산을 누구한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 씨한테 줬어. 집도 적금도 다. 뭐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세입자한테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신 거예요? 정신은 너희보다 맑아.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3년간 생활비도 안 주고 병원에 입원해도 오지 않고 손자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게 키우고 그런 아들한테 뭘 줄 게 있겠어?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매주 와서 안부도 확인하고. 지금 와서 뭘 잘한다는 거야? 영자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소영 씨가 해주던 일들을 이제서야 하겠다고? 아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한테 집을 줄 수는 없잖아요. 피보다 정이 더 소중해. 소영 씨가 10년 동안 해준 게 뭔지 아니? 매일 밥 챙겨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주고 명절날 혼자 있지 않게 함께 해주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해줬어. 며느리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 다 확인받았거든. 그때 소영이 반찬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거실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소영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소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영 씨, 밥 차려줘. 이 사람들 곧 갈 거야.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나가면서 며느리는 가져온 꽃다발을 다시 들고 갔습니다. 향기도 나지 않는 조화였거든요. 문이 닫힌 후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아. 예상했던 일이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곧 시작일 거야. 그날 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무효화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일주일 후 영자는 예상했던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유언장 내용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어르신, 혹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정보가 새었을까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법무사분은 믿을 만한 분이에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동네 어디선가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실제로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영자네 집을 세입자가 상속받는다더라. 아들이 소송 건다더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걱정 마세요. 다 준비돼 있어요. 영자는 차분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영자와 소영, 그리고 아들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아들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피상속인 이영자는 80세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언을 작성했습니다. 혈연 관계도 없는 세입자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영자 측 변호사는 준비된 서류를 제출했어요. 피상속인은 유언 작성 다음 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았으며 결과는 정상입니다. 또한 80세 연령대 평균보다 우수한 인지능력을 보였습니다. 의료 기록이 법정에 공개되자 아들 측은 당황했어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자인 김소영 씨가 고령의 피상속인을 회유하거나 협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영자 측 변호사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을 보시죠. 스크린에 며느리가 영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자꾸 안부라고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프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어머니, 저희도 살기 바빠요. 용돈은 이제 기대하지 마세요. 명절에도 오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에 안 좋아요. 법정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진술 녹음입니다. 스피커에서 나온 목소리였어요. 환자분이 자주 우시면서 자식이 날 버렸어. 난 이제 혼자야라고 하셨어요. 특히 명절 때는 더 심하셨죠. 가족들이 연락도 안 한다고. 이것은 병원 입원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는 영자가 병실에서 혼자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3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방문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영만이 매일 병문안을 다녔던 거죠. 영자 측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이것은 피상속인이 직접 작성한 일기입니다. 영자의 글씨로 쓰인 일기장이 공개됐습니다. 오늘도 소영이가 밥을 해주었다. 고마운 사람이다. 진짜 딸보다 더 잘해준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또 바쁘다고 한다. 언제까지 바쁠까? 소영이 덕분에 외롭지 않다. 이 사람이 내가 낳은 아들보다 낫다. 일기의 내용들이 하나씩 읽혀질 때마다 법정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아들 측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영자의 의료 기록을 조회해서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려 했거든요. 법원에 피상속인의 의료 기록 전체 공개를 요청합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났어요. 의료 기록이 공개되자 오히려 아들 측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지난 3년간의 의료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7회, 정기검진 12회, 그런데 보호자란이 모두 김소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님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병원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는 당황했어요. 고령이라는 것 자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고요. 이때 영자 측 변호사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새로운 서류들이 공개됐어요. 병원비 미납 내역, 요양보호사 신청 거부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보낸 생활비 중단 통보서까지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아들분이 3년 전부터 어머니에 대한 부양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아들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연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어서 부양 의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서적 지원, 건강관리, 일상생활 도움까지 포함됩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아드님이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간 기록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반면 김소영 씨는 총 47회의 병원 동행 기록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변명했어요. 저희도 바빠서 직장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요양보호사 신청도 거부하셨나요? 여기 문자 기록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돈 낭비다.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 부부의 위선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아드님 부부가 고령의 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영자 측 변호사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반면 김소영 씨는 지난 10년간 혈연관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돌봄,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들 측은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그들에게 불리했거든요. 최종 변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영자가 직접 일어났어요. 판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저는 80년을 살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고 피가 안 섞였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매일 제 안부를 챙기고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외로울 때 함께 해준 소영 씨야말로 제 진짜 딸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번 돈을 누구에게 줄지는 제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가족에게 주고 싶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부도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판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최종 판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본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영자와 소영, 그리고 아들 부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먼저 피상 속인 이영자 씨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료 기록에 따르면 유언 작성 당시 피상 속인은 완전한 정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치매 검사 모든 항목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고 이는 의학적으로 신뢰할 만합니다. 아들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음으로 상속 결격 사유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직계 존속에 대해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아드님은 지난 3년간 어머니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습니다. 생활비 지원 중단, 병원 동행 거부, 요양보호사 신청 거부, 그리고 정서적 지원의 완전한 단절까지 이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반면 김소영 씨는 지난 10년간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상생활 돌봄, 건강관리, 정서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이영자 씨의 유언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며 상속인은 김소영 씨임을 확인합니다. 아드님의 유언 무효 주장은 기각합니다. 또한 아드님은 민법 제1004조에 의해 상속 결격자로 판정됩니다. 이는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눈물을 흘렸고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반면 아들 부부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건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거든요. 혈연보다 정이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준 판결이네요. 요즘 노인 부양 문제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아들 부부는 기자들을 피해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자와 소영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가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편해졌어. 영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재판이 끝난 지 2달 후 영자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입원 당시 받은 충격과 재판 스트레스가 고령의 몸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거죠. 병원에서 일주일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집으로 가고 싶어요. 집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어요. 소영은 영자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1층 거실에 침대를 놓고 영자가 편안히 누울 수 있게 정성껏 준비했어요.
병원 침대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영은 영자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며 영자의 호흡 소리를 들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한시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거든요. 소영 씨, 고마워요. 영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딸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소영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소영에게 부탁했어요. 서랍에 있는 봉투 좀 가져와 줘요.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소영이 가져온 봉투 안에는 영자가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소영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이 편지를 읽어줄래요? 영자가 말했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사랑하는 소영이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당신 곁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거든요. 10년 전 당신이 우리 집 2층에 이사 왔을 때를 기억해요. 처음에는 그냥 세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내게 진짜 딸이 되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주던 반찬통의 무게를 기억해요. 그 안에는 음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고,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 주고, 명절에도 함께 해주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외롭게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덕분에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집과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주는 건 보답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에요. 10년 동안 진짜 딸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앞으로 나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가끔 내 생각도 해주고요. 당신을 딸처럼 사랑했어요. 영원히 고마워요. 이영자드림. 편지를 다 읽은 소영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영자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행복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소영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에요. 나리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어르신, 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당신답게 살면 돼요. 착하고 따뜻하게 지금처럼만 살아가세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소영과 나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떠나는 영자는 행복해 보였어요. 영자의 장례식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빈소였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가장 먼저 온 건 동네 이웃들이었어요.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영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거든요. 참 훌륭한 분이셨어. 마지막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셨지. 소영 씨 정말 복 받을 거야. 10년 동안 이렇게 정성껏 모시기가 어디 쉬워. 요양보호사와 병원 의료진들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자가 얼마나 소영을 딸처럼 아꼈는지, 소영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봤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어요. 법무사도 조문을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현명한 분이셨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죠. 그런데 장례 마지막 날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혼자 와서 조용히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영 씨,
아들이 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영은 놀랐어요. 재판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영 씨가 어머니께 진짜 가족이었다는 거 알겠어요.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진심을 표현한 거였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소영과 나리. 정말 둘만 남았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자의 사랑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 정말 이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야? 나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우리에게 주신 거야. 고마운 마음으로 잘 살아야지. 소영은 영자가 앉아있던 거실 소파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곳에 영자가 앉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영은 영자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와 나리가 있어서 행복했다.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줘서 고맙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걸 배웠다. 소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한 달 후, 동네에는 따뜻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홀로 사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안부를 묻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자가 생전에 받고 싶었던 그 따뜻한 관심을 이제 소영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옆집 할아버지부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85세 할아버지에게 가끔 반찬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건너편 할머니, 골목 끝 어르신까지 소영의 작은 손길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소영 씨가 정말 착한 사람이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소영이 나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엄마처럼 따뜻하게 베풀면서 진심으로 살면 되는 거죠? 소영과 나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영자의 사진 속 웃음도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기뻐해 주는 듯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로 그 자리에 영자는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